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샘플러스 김선윤 위원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함께 들어보시면서 이 급등주를 따라다니면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김선윤 위원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스페셜 투자 특강 시간입니다. 자,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잘 버티셨죠? 네, 힘내시고 쉬는 날이니까 좀 이제 마무리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또 5월 달에 쉬는 날 또 있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전문가님께서 또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제 강의 좀 잘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사실 최근에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려다 못했던 부분도 있고, 좀 오늘은 스페셜로 좀 강의를 하니까 급등주가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까 하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인지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전환사채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 분할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러 포인트들이 있지만 궁금하신 내용, 그러니까 실전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유상증자를 하는데 어떤 유상증자는 호재이고 또 어떤 유상증자는 악재예요. 특히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얼마를 하는데 이 종목은 몇 %가 빠지는 게 정상이고 바닥이 얼마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좀 해결해 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긁어 드릴 거예요. 그러하니 강의를 잘 듣고 시청을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급등주를 좋아하시죠? 네, 단기간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정말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재밌는 수학 계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만약에 여러분, 1,000만 원을 내 자식한테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한 살 태어나자마자 넣어줍니다. 그거를 매년 30%씩 복리로 불리는 겁니다. 30%씩 1,000만 원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욕심만 안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익률 퍼센테이지입니다. 30번을 반복해서 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 그 돈을 자녀한테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일 때부터 했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없습니다. 그렇죠? 깔끔한 돈입니다. 얼마가 될까요? 30%씩 30번을 복리로 들어가면 200억이 넘어갑니다. 주기가 싫어지겠죠, 솔직히. 주기 싫어질 거예요. 이게 복리의 무서움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누구나 자기 자녀를 위해서 1,000만 원이 부담된다면은 500만 원으로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엄청나게 큰 돈이 됩니다. 100만 원으로 30번 해도 여러분 20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돈인데 이 퍼센테이지야,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씩 수익을 내더라도 정말 큰 돈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주를 따라가게 돼요. 항상 단기간에 돈을 벌고 싶으니까. 자, 또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 드리죠. 자, 신용대출 쓰시죠? 신용으로 주식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실적으로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자,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살 경우에 그 돈을 갚을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맞아요. 해요. 그걸 또 나눠서 갚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식을 신용대출 할 경우에 무조건 따는 줄 압니다. 따는 줄 알고 잃게 될 경우 생각을 안 해요. 보통 그래요. 그럼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신용으로 터져버리면 내 원금이 순식간에 날아갈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 생각을 안 하시고 돈을 빌립니다. 주식은 부동산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입니다. 돈을 그만큼 많이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되고, 수익률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오류 중에 하나. 자,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가면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900%가 오릅니다. 900%. 제가 표기는 1,000으로 했지만. 그리고 재밌는 건 또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가면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10,000원에서 하한가를 마이너스 30% 맞아버리면 마이너스 30%인 거예요. 1,000%가 올라도 떨어지는 건 마이너스 100%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급등주에 올라타다가 갑자기 하한가 맞아버리는 순간 회복이 안 됩니다. 자, 하한가를 30% 맞았죠. 10,000원짜리가 7,000원 됐습니다. 7,000원 주식이 10,000원 가려면 몇 프로 올라야 되냐면 약 50% 올라야 돼요. 여러분, 수익률이 50%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마이너스 30% 플러스 30%를 만들었는지 굉장히 저는 좀 안 좋아합니다. 사실 뭐 동남아 쪽에 여러 회사 나라들 쪽에 보시면 또 세계 여러 국가들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많아요. 종목 하루 움직이는 텀 자체가. 미국은 없죠. 우리나라 30% 늘려놨는데 좀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한가 한 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50% 올라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급등주를 잘못 따라 들어갔다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거를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비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겁니다. 전환사채. 여러분 공시 보시면 전환사채 발행 하면 전환사채?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전환사채의 개념부터 잠깐 생각해 보자면 내가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채업자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누굴 상대로? 회사를 상대로. 보통은 상장사를 상대로 하겠죠. 비상장도 있어요. 많아요. 다 있지만 그래도 상장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내가 상장사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내가 사채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환사채 발행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채업자라고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잖아. 그쵸? 그거는 우리가 변치 않다고요. 나 사채 좀 해볼까? 몇 천만 원 가지고 뭐 시작하는 그런 사채 사업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부채로 잡히는 사안이지만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사채업자가 되는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전환사채를 제가 말씀드릴 때 주식과 채권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려요. 야누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네 얼굴들이 있다고 하는데 두 얼굴을 가진 로마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전환사채는요. 1년 뒤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10,000원에 했는데 얘가 많이 올라서 50,000원이 됐어. 1년 뒤에. 그럼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5배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10,000원에 들고 있는데 계속 주가가 안 올라서 계속 10,000원이야. 그러면 그냥 뭐예요? 그냥 제 원금이랑 이자 주세요. 채권이잖아요. 보통 전환사채 발행을 할 때 표면이자랑 만기이자가 공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텐데 표면이자가 만약에 4%라면 1년 동안 받는 4% 이자가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한에서. 1년 4%씩. 근데 1년 뒤에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시 원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주가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엔 원금으로 상환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금이랑 1년에 4% 이자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얼굴을 가졌다라고 전환사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전한 투자가 되죠. 주가가 빠지면 설명을 드릴 거지만 또 놀라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발행 후에 1년 뒤에 주식이나 채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점이 있죠.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하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내 돈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바로 발행 후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1억을 투자하면 여러분 내가 받게 되는 주식수는 10,000주가 됩니다. 10,000 곱하기 만은 1억이에요. 여러분. 10,000주가 돼요. 그런데 발행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쫙쫙 떨어집니다. 골치가 아프죠. 근데 5,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발동하냐?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 제도가 갑자기 공시상으로 빵 뜨면서 내가 가진 단가를 5,000원으로 낮춰줍니다. 발행한 단가를. 그러면 내 돈 절반이 날아간 게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단가 5,000원 낮았죠. 투자한 금액은 1억이죠. 몇 주? 2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원금에 대해서는 날아가지 않아요. 주식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또 주가가 더 떨어져? 네, 또 낮추면 됩니다. 전환사채는 그 거래소의 권고사항 중에 하나가 발행가의 마이너스 70%까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플러스 70%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 7,000원까지 할 수 있다고 권고사항이긴 한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요. 액면가까지 해줘요. 공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이 상장사의 주식이 액면가가 500원짜리면 주가가 5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리픽싱을 해줘요. 원금이 날아갈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리픽싱을 다 했는데 5,000원까지 낮췄어. 근데 주가가 다시 어떻게 해요? 10,000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10,000원으로 올라가서 다시 리픽싱 하나? 올라가는 것도 안 합니다. 떨어질 때만 합니다. 그럼 올라간 거만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차익이 발생하죠. 이 2만 주가 주가가 5,000원에서 10,000원을 가면 2배속이 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2배속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전환사채예요. 그래서 이걸 또 왜 만들었냐? 사실 투자할 수 있는데 누가 투자를 하냐? 보통 이제 회사의 특수관계인들, 오너들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법인들도 많이 하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사실 이 회사의 특수관계인들은 주식을 살 경우에 6개월 보유수가 기본적으로 걸려요. 한 번 사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신고. 팔 수가 없어요. 무턱대고 팔아 치울 수가 없거든요. 그냥 공시도 안 하고 팔면 5일 안에 공시해야 돼요. 그런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그걸 가지고 사고 팔고 해? 안 된다는 거죠. 전환사채라는 것을 투자에 회사에 돈을 넣고 니들도 직접 넣어라. 넣고 1년 동안 보호의 수를 거치고 나서 안전하게 리피싱 제도까지 만들어 줄 테니 나중에 잘 팔고 나와라. 그러니까 투자를 받았고 그 투자를 받은 돈으로 회사를 잘 가꿔서 회사를 좋게 만들어서 성장을 시켜서 니들이 돈을 벌어가라. 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보통 회사의 내용을 좀 아는 분들이 투자를 주로 합니다. 근데 물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펀드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운용사를 찾아가신다거나 사모펀드 회사를 찾아가셔서 전환사채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펀드를 통해 들어가시는 게 투명하지가 않죠. 라임 사태 기억하시죠? 옵티머스 사태 기억하시죠? 무엇이 문제였나요? 펀드에다가 은행 가서 이거 좋은 겁니다라고 돈을 넣었어요. 한 펀드가 1,000억씩 모입니다. 그게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금이 라임으로 갔고 옵티머스로 갔고 그걸 가지고 상장사에 전환사채 투자한다거나 3자 배당 유상증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투자한 회사가 잘못돼 버리는 거죠. 굉장히 펀드멘탈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에 뒷돈을 받거나 해서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투명하지 않죠. 사실 모르죠.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긴 하셔야 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레버 카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나 조합을 결성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뒤에 물량이 나온다고 했어요. 1년 뒤에 주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5,000원에 들고 있었는데 리피싱이 돼서 갑자기 10,000원을 가요. 쫙 10,000원을 갑니다. 10,000원을 가요. 그러면 내가 나는 전환사채 투자한 사람으로서 2배의 수익이 나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발생을 하지만 주식을 들고 있지,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투자하지 않은 주식을 들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악성 물량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물량이 전환돼서 주식으로 나오면 던질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2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던질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남들은 오버행 이슈 뱉어낸다고? 오버행 이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
뭐 무슨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게 있구나. 그게 바로 오버행 이슈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담았다가 또 갑자기 던져낼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이슈가 있어서 조금은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상장사인데 주식으로 산 분들과 CB 투자를 하신 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자, 주식을 사신 분들은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고 나면 무조건 오르기만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예요. 그런데 같은 회사인데 전환사채로 투자하신 분들은 리피싱을 해도 되니까 오르는 것도 땡큐, 떨어지면 더 땡큐. 왜? 리피싱하면 그만이니까. 나의 단가 자체가 떨어뜨리고 내가 가진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회사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고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라면 떨어져서 리피싱 되고 다시 올라가면 나는 땡큐인 거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과 전환사채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굉장히 다르다. 다만 악재 중에 악재, 그러니까 단점 중에 단점. 전환사채는 1년의 보호예수가 있습니다. 1년에. 무조건 1년 뒤에 팔 수 있어요. 1년 뒤에 선택한다. 뭐로? 주식으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그냥 원금과 이자로 바꾸든가.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가가 많이 갔어. 전환 청구 행사를 하겠어요라고 딱 상장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예탁원 들어갔다가 딱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기간이 2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약간의 공백기라는 거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리피싱도 안 되고 주식도 나한테 없고 갑자기 2주 사이에 주가가 막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그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 전환사채를 투자한다는 건 회사가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힘든 회사예요. 상황이. 뭔가 공장을 지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 운용자금을 쓰던가 뭔가 자금이 지금 한계가 왔어.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1년 뒤에 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오버행 이슈 나오게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원금이랑 이자 주세요라고 해버리면 회사가 돈이 어디 있어? 썼는데 이미.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때 당시에 뭐 좋은 기사를 좀 내준다거나 뭔가 신경을 써줘야겠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또 돈 벌어간 걸로 재투자해 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회사에서 조금 잘 대응을 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 PHC라는 상장사예요. 이 종목이 이전의 이름이 필로시스 헬스케어입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고요. 이 네모칸을 친 구간에서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어요. 이야, 한번 보실게요. 참 놀라운 참 일들이 많은데 참 돈을 많이 벌어요. 전환사채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전환 청구권으로 쳐야 됩니다. 전환 청구권이라고 치면은 공시각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 9월 11일 날 나왔던 공시인데요. 확대를 좀 제가 될까 보면 해볼게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1270만 주가량이 전환 청구 행사가 됐어요. 자, 9월 11일 기억하세요. 그리고 단가가 있어요. 전환가액. 리피싱에 대해서 바뀐 단가가 얼마냐면 1264원, 1328원, 1328원입니다. 요게 이제 한 1300만 주가량이 있습니다. 9월 11일 날 청구를 했어요. 자, 9월 11일 날을 날짜로 정확하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요쯤입니다. 청구를 했어요. 주가가 얼마냐면 한 7,000원 넘어가요. 뭐 한 5배, 6배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청구하자마자 주가가 좀 밀렸죠, 사실. 쭉쭉 밀렸어요. 근데 확 밀리진 않아. 왜요? 아까 얘기 드렸죠. 뭐라고요? 회사에서 우호적으로 좀 뭔가 대응을 해준다. 당장에 또 물량이 안 나오니까
지금 저 고가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던져낼까요? 이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올라온 종목인데 던져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여기 장대 확대를 해볼게요. 장대 음봉 났던 날이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어요. 팡! 큰 걸로. 그래서 아마 이때나 이전이나 해가지고 2주가 지났으니까 뭐예요? 팔겠죠. 오버행 이슈, 불량, 폭탄 매물, 텅텅텅텅. 근데 하루 거래량 자체가 원체 많았어요. 2,400, 이때는 뭐 1,800 쭉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털어내면서 쭉쭉쭉 정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자공시 들어가서 체크해보면 물량이 없습니다. 전자공시 들어가서 또 재밌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회사 이름을 치고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고 최근의 사업보고서를 들어가세요. 최근의 사업보고서를 들어가신 다음에 회사의 개요에 자본금 변동사항란을 들어가면은 이 회사가 지난 수년간 회사가 창립한 이후 그부터 해서 했던 행위들이 다 나옵니다. 증자에 대한 행위들. 뭐 증자라든가 삼자 배정이라든가 뭐 CB도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전환 청구 행사했던 회차들은 물량이 없어요. 9회차 하나 있는데 이게 10,000주밖에 없어요. 다 털었다는 거예요. 아예 깨끗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필로시스 헬스케어 이전 이름 여기에 투자하신 전환사채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9월 8월 때 요때 네 잠시만요. 요때네요. 죄송합니다. 요때 동그라미 칠게요. 요때 투자하셔서 리픽싱을 좀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팡 털고 나가신 거죠. 이게 전환사채의 제가 볼 때 최근에 가장 교과서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쫙 밀려 내려와서 마인드로 유상증자, 주주배정 실거주 일반 공모 이슈가 있었고요. 또 보시면 전환사채가 밑에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가장 공부하기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면 이 회사는 액면가까지 리피싱이 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더라도 원금이 날아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겠죠. 이게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피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환사채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공시를 보실 때.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전환사채 투자 공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도 있어요. 투자가 들어왔어. 전환사채 물량이 굉장히 많은 자금이. 근데 이 자금은 1년 뒤부터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뭐예요?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회사 망하라고? 안 된다고요. 보통 웬만하면 주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럼 회사에서는 뭐 해야 돼요? 1년이 딱 다 되고 1년이 다 와가는 시점에서는 뭘 해줘야 됩니까?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가를 좀 어떻게 해요? 신경을 써줘야 돼요. 뭔가 회사가 방향성을 보이게 뭔가 많은 일들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게끔 떨어지진 않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자금을 들여서 투자가 들어가는데 회사가 발전이 없다?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픽싱이 다 되고 나서 1년이 다 돼간 시점에서는 좀 주가 이렇게 올려치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보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아무리 저 당시에 진단키트가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더라도 9월 달에 전환 청구를 앞두고 8월 중순부터 이 종목을 상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잘은 모르겠으나 무언가 있었다. 뭔가 커넥팅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대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종목들도 1년 뒤부터 1년 반 사이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쵸? 꼭 예측하셔야 되고. 그리고 리픽싱 한계로 볼 수 있는 주가 방향을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대형 회사들, 코스피 회사들은 그 거래소의 권고에 따라서 10,000원에 발행을 하더라도 7,000원까지만 그 리픽싱 조항을 달아놓습니다. 70%까지. 3개월에 한 번. 근데 맥스는 매달 할 수가 있고 액면가까지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제 다 그렇게 하지만 안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70%까지다. 그럼 발행가가 10,000원인데 주가가 7,000원 언저리 아래에 있다. 이럴 경우 대규모 CB 발행했는데 그러면 CB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죽으라는 거야. 상환 신청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주가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회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럼 내가 가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CB 물량이 얼마나 있나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자본금 변동사항 들어가셔서 요 맨 밑에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으로 가시면 내가 갖고 있는 상장사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물량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요. 근데 무조건 할 수 있나? 그건 아니에요. 회사에 돈을 다발로 싸들고 가서 하고 싶어요라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이게 불안한 자금인지 나중에 막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했는데 1년 뒤에 최대 주주 행사를 빡 해가지고 회사를 갑자기 장악하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5% 정도를 또 2.5% 회계장부 열람권 막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자금 자체가 깨끗한 자금인지 체크도 안 되는 사채업자들의 자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회사가 무조건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무조건 하는데 좀 그래도 깨끗한 자금들 주로 그런 자금들 위주로 해야지 회사가 안전하겠죠. 왜요? 1년 뒤에 갑자기 뭐예요? 상환 청구하면 어떡해요? 주가가 많이 가 있음에도 상환 청구하면 회사는 그거 만들 수가 없어요. 회사는. 완전 리스크 하이한 일이 발생한다고요.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뭔가 회사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자 또. 그냥 갑자기 갑과을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회사가 항상 이사회에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들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전환사채 얘기를 좀 드렸고 유상증자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크게 막 어렵진 않아요. 크게는 어렵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선 딱 2가지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2가지가 있는데 유상증자는 주주가 회사에 추가로 돈을 넣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돈 넣고 주식 찍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이렇게 나가면 이건 악재입니다. 악재. 그리고 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공시가 나갈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반응을 합니다. 투자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뜨면 보통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냐 이거를 고민해 볼 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시총이 1,000억 원짜리가 있어요. 1,000억짜리가 있고 갑자기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시총을 좀 늘리죠. 1조가 있는데 1,000억 원의 일반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자, 그러면 1조에 1,000억이면 10%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10%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1조에다가 1,000억을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총 자체가 1조 1,000억으로 바뀌겠죠. 거기서 1,000억 원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약 9%가 돼요. 주가가 1조 원짜리 상장사가 1,000억 원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발행을 빡 하는 순간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2, 3%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유상 증자된 금액을 현 시총에 더해서 거기에서 이 금액의 퍼센테이지 비중을 계산하세요. 이게 주가가 밑으로 얼마나 빠질 수 있는 하방에 대한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뭐 회사의 그 투자받는 자금을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솔리드 같은 경우는 그만큼 거의 딱 빠졌었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증자 내용을 좀 볼 건데 뭘 봐야 되냐면 요건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종목이 아까 뭐였죠? 메디톡스인데 이거 볼게요. 메디톡스. 메디톡스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여기에 4월 8일 날 공시된 게 있어요. 이 공시를 딱 누르면은 여러분 딱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악재가 아니라 제가 3자 배정은 좋다고 했잖아요. 증자 방식에 대한 부분이 아래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리면 재밌는 건 누가 이제 투자가 들어갔는지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내리면 왜 이렇게 길게 해놨네. 얘들 왜 길게 해놨죠? 쭉 내리면 여기 있다. 3자 배정 대상자가 나와요. 이렇게. MV7 홀딩스 유한회사에서 이만큼 투자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랑은 다르게 발행을 할 때 할인율이 있어요. 할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마이너스 10% 정도로 할인 발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리픽싱이 있잖아요. 전환가격 조정을 할 수 있어서 할인이 없어요. 발행을 할 때. 그리고 또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또 부채로 안 잡혀. 그러니까 상장사 입장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굉장히 감사한 분이에요. 10% 할인으로 끝이야, 솔직히.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유상증자보다는 내가 만약에 100억을 들고 상장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3자 배정을 하고 싶은데 유상증자를 잘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통 전환사채 투자를 원해요.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 들어가는 케이스 많이 없어요. 웬만하면은 다 뭡니까? 전환사채로 콜옵션 잡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전환사채.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 회사는 그게 뭐다? 부채가 됩니다. 부채. 유상증자는 아니고. 이게 좀 달라요.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해주면 참 좋아하죠. 근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죠. 유상증자가 굉장히 할인율이 높고 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면은 정말 고마운 건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팁. 파생 상품 뭐 손실 뭐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공시가 뜰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한국전자홀딩스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 이런 식의 공시가 뜰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0억을 내가 상장사에 투자를 했고 이게 200억이 됐어. 그래가지고 100억을 벌었어 내가. 굉장히 허다한 일인데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자 기억하세요. 전환사채는 회사에서 뭐라고요? 부채라고 했죠. 그럼 이 100억만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손해본 건 없는데 KIFRS에 따라서 한국 회계 규정에 따라서 파생 상품 거래 손실률로 금액으로 공시가 나갑니다. 그 갭만큼의 금액만큼. 전환청구 행사했던 기준가랑 요 금액만큼 해가지고 차익만큼이 손실로 잡혀요. 이게 회사에서 뭐 파생 상품을 거래한 게 아니라 전환사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른 투자하신 분이 수익이 나가지고 그만큼 그 갭만큼이 회사가 그냥 숫자로만 떠안는 손실 금액일 겁니다. 재무 상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파생 상품 손실 발생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막 막 그 해석을 이상하게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고쳐줘야 될
저는 이제 공시사항 중에 하나인가, 회계 좀 법인 회계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시죠? 기억하셔야 되었고. 자, 그래서 유상증자는 딱 두 개만 보면 된다. 주주배정 실권자 일반 공모는 악재, 그리고 삼자배정증자는 웬만하면 호재, 그리고 또 하나 금액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계산하는 법 기억하시죠? 아시죠? 그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상증자. 자, 주식을 주는데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주는 거예요. 유상이니까 돈을 바꿔주는 거고, 무상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무상증자 한다 그러면은 많이 오르죠. 주가가 시젠처럼 많이 뭐 오르기도 하죠. 액면분할 한다 그래도 올라가고.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 무상증자를 10,000원짜리 주식인데 무상증자 1대1로 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돼요? 5,000원으로 떨어져요. 1대1이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2배가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냥 단순히 회사가 좋아지고 해서 뭐 거래량도 좀 늘리고,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액면 분할처럼, 주식 분할처럼 똑같은 거예요.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액면가 5,000원에서 100원까지 낮춘 것처럼 뭐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한데, 액면가를 100원 아래는 없어요. 다 낮춘 경우에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올리는 그런 케이스도 이렇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뭐예요? 이익 잉여금,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번 돈을 그냥 자본금으로 전입한 거예요. 회사 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냥 숫자만 이렇게 바꿔서 앞으로 넣자 하고 주식이 그냥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주식세들하고.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회사에서는 호재로 인식을 하고, 회사가 그만큼 자본금을 늘리면서 안전해진다는 거를 인식하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어요. 회사가 튼튼해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도 뭐 무상증자를 결정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많이 갔었는데, 시젠의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 이걸 꼭 보셔야 될 게, 무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어떻게 막 되는 건가, 내가 언제 받는 건가, 이걸 조금 살짝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 무상증자를 한다고 공시가 딱 나갔어요. 4월 8일 날 장중에 10시 30분에 30분 동안 거래 정지가 딱 됩니다. 그리고 거래 재개가 탁 되고, 여기 나오면 보셔야 될 게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라고 나오죠. 보통 주식이 몇 주? 한 주를 준다. 이게 1대1인 겁니다. 1대1. 여기 1대1인 거고, 여기 2로 적혀 있으면 1대2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있어요. 신주 배정 기준일. 이게 뭐냐면 이걸 잘 봐야 돼요. 4월 26일이면 마이너스 2 거래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2 거래일 날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주의 교부 예정일, 상장 예정일이 나오죠. 자, 지금 보시면 시젠은요, 권리락이 발생을 했어요. 49.74%로 50% 권리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1대1로 했기 때문에 50%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신주 상장 예정일이 5월 2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절반의 주식, 내 주식이 내 계좌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공백기가 발생을 합니다. 약 3주가량 발생합니다. 네. 그럼 5월 20일 날 물량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4월 8일 날 무상증자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빵 올라갔습니다. 5월 20일 날 물량이 풀리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수익 중이죠? 던지겠지, 시원하게. 그러면 우리는 언제 팔아야 돼요? 5월 20일 전일 팔아야 돼요, 전에 팔아야 돼요. 1대1도 그렇고 1대2. 만약에 이제 뭐 한 주당 0.5주다, 2주다 이런 정도의 포인트는 사실 팔 필요는 없어요. 근데 1대1부터는 그 전에 꼭 파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코리아 센터라는 이제 종목은
권리락이 66.49%면은 1대 2로 한 거예요. 3분의 2니까 1대 2로 한 거예요. 발생했죠? 물량이 언제 풀렸냐면은 자, 쫙 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의 물량이 전체 주식수가 단가가 떨어지면서 3분의 1로 줄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가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가벼운 주식이에요, 사실. 끌어올리기 쉽다 표현하죠. 주가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쫙. 그리고 나서 요날 말도 안 되게 떨어진 날 있죠. 11월 20일 날. 이때 나머지 66%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때 했어요. 전에 반응해가지고. 팔고 싶지. 안 팔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한테 전날 파세요. 전날 파세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이것만 대응하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신주 그 배정 기준일 해가지고 날 딱 나온단 말이에요. 공지사항에. 5월 20일 다 나옵니다. 모든 공시가 다 나옵니다. 이거 전에 파셔야 돼요. 단 1대1 이상부터. 1대2 오케이. 0.5, 0.3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1대1 이상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댕 같은 경우도 5월 20일 오늘이 이제 5월 5일이니까 다다음 주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상황을 보시다가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상증자에서 팁을 크게 드렸고 얼마 떨어질지 예상하는 거. 무상증자에도 팁을 드렸습니다. 이 팁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월요일이다 하면은 목요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거래일 전이니까. 아시겠죠? 금요일이면은 수요일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액면 분할 얘기를 좀 드릴게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조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비쌌었잖아요. 100만 원이 넘어갔다가 5천 원짜리 주식을 100원까지 좀 낮춘 그런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5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500원, 뭐 1,500원, 500원, 200원, 100원 이런 순으로 액면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형주 가운데서 제가 요즘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카카오는 이제 진행을 하고 했죠. LG화학이에요. 하긴 할 거예요, 분명히. LG화학 같은 경우가 액면가가 현재 5천 원입니다. 5천 원인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1,000만 원치 주식을 사더라도 LG화학 주식 11주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사실 큰 돈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큰 돈이 아니신 분들은 투자하실 때 작은 종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LG화학이란 회사 투자하고 싶은데 만약에 LG화학이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100만 원일 때 액면 분할을 100원까지 해버리면은 나누기 50이 되죠. 그럼 2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LG화학이 2만 원이면 상대적으로 정말 싸 보여요. 그 효과가 바로 누렸던 게 삼성전자라는 거고 LG화학도 그 수순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재밌는 종목, 일단 국내 주식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LG생활건강이에요. 요건 아직 액면 분할을 이것도 안 했어요. 5천 원인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회사 오너의 마음이죠, 솔직히. 네. 오너 마음이라 너무나도 거래량이 없다 하면은, 근데 사실 이 종목이 하루 거래량 자체가 일별로 봤을 때 이거 2만 주, 뭐 2만 8천 주 막 이래요. 많지가 않거든요.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거래량이 이래요. 뭐 없는 날은 만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100원으로 낮추면은 이제 50배로 늘어나겠죠. 그 2만 주 기준으로 100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수하기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액면 분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은 어떤 식이냐면 무상증자는 하기 싫고, 그래서 굳이 무상증자를 왜 액면 분할을 우선 하자. 일단 뭐 거의 뭐 같은 의미긴 하지만
거래량을 좀 늘리면서 주식수를 늘리면서 거래를 늘리면서 좀 활성화시켜요. 주주들 구성을. 그래서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는. 그래서 액면 분할하게 될 경우 주주수가 확 늘어납니다. 주주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 종목이 활성화되면 주가가 좀 튀는 경향이 많아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좀 진행을 했다 보시면 되고, 카카오도 성공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카카오 같은 경우가 500원이었던 액면가를 100원으로 낮췄습니다. 더 이상 카카오는 액면 분할을 할 수 없어요. 100원이 끝이에요. 밑으로는 안 내려가서 그 다음부터 만약에 주식 수를 더 늘리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무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고민되는 게 뭐냐? 네이버가 무상증자를 할 것 같다. 당장은 아니지만. 왜? 네이버는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이미 100원인데 37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오늘 며칠이야? 하여튼 28일입니다. 죄송합니다. 4월 28일 날 녹화 방송인데 요거가 37만 원인데 한 50만 원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아마도 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액면 분할로 단가를 낮추기 힘드니까 무상증자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으로 접근하기 쉽게 대응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요즘에 네이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LG 생활건강이 있습니다. 액면가 5,000원에 160만 원가량 합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워렌 버핏 회사 있죠? 버커셔 해서웨이라는 클래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 주당 4억 정도 합니다. 4억 정도 하는데 워낙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불만이 많아서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라고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얼마 안 해요. 그건 이제 돈 만 원대, 몇만 원대. 그건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클래스 A에 대해서는 절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꾸준하게 상장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주가가 4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말이 4억이지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4억을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 잘 없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거의 기관들이 노는 거죠. 주식수가 원체 적은 거예요. 근데 이런 주식은 또 오히려 기관들의 입장에서 컨트롤하기 또 쉬운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이래저래. 거의 가격 비싼 우선주 느낌인 거죠. 우선주가 되게 적잖아요. 소량이잖아요. 거기서 막 급등하는 요즘에 많이 보였죠. 증권 우선주들. 거의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것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카카오도 액면 분할 효과를 거뒀는데 살짝 걱정인 것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타겟이 되는 그런 흐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또 이제 액면 분할 같은 경우도 진행하면은 거래 정지 기간이 좀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 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에 갑자기 급등해서 튀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회사가 좋은데 너무 고가다, 액면가가 너무 비싸다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은 일이 한 번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전환사채하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 분할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전환사채의 핵심은 이거예요. 1년간의 보호회수가 있고 발행한 이후에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주가의 방향성이 보통 강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있지만 리피싱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환사채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이 두 개만 주주배정은 실권주 악재, 3자 배정은 호재라는 거 인식하시고 무상증자는 뭐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주식을. 내가 사실 내 가치가 변환되는 건 없어. 근데 회사 자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재무제표의 안전성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뭐라고요? 기준일에 이거래일 전에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권리락 발생하고 나서 신주 배정이 나오는 전에는 꼭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액면 분할은 100원 아래는 없습니다. 거래량 활성화를 위해서
나누는 거지 더 이상 뭐 그 이상의 의미를 두고자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혹시 또 스페셜한 강의가 있다면 제가 또 다른 공시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법을 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강의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